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네, 1%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전에서 피파 랭킹 1위의 독일을 꺾고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길거리 응원전에 나선 한 시민의 YTN과의 인터뷰가 인상적이더군요. 첫 골을 넣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울었는데 그 울음이 가시기도 전에 한 골을 더 넣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더 울었습니다. 네, 비록 16강 문턱을 넘진 못했습니다만 대한민국 축구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필드에서 보여준 1%의 기적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걸까요? 어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만나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여전히 정당별 입장차가 큽니다. 난항이 예상됩니다. 1%의 기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6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간밤에 어떠셨어요? 네, 잠 설쳤습니다. 그러셨죠. 네. 아이, 그러면 저만 설친 게 아니고 네. 온 대한민국이 좀 잠을 설치지 않았나. 네, 저도 뭐 길거리까지 안 나가는데 아파트 단지가 지금 난리가 아니었어요. 예, 네. 동네에서 뭐 그냥 완전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근데 뭐 우리 선수들 마치 우리도 이런 걸 넣을 수 있어. 이걸 그렇죠. 보여주듯이. 예. 그런데 사실 어제 우리 국민들보다 더 흥분한 건 멕시코 국민들 아니었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 변수가 엄청났잖아요. 그쪽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독일이 우리를 어저께 이겼다. 예. 이러면 멕시코도 좀 탈락할 네네. 예, 그런 위기였으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별 생각이 다 들던데 차라리 이 좀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더 일찍 러시아를 가셔서 글쎄요. 우리 선수를 격려해 줬더라면 네네. 이게 또 16강 진출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손흥민 선수가 참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어제는 아주 뭐 정말 펄펄 날았어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네. 맨 마지막 골은 말이죠. 저도 사실 이제 1대0으로 이겼다.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2대0이 되리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독일 선수들도 상당히 다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전에 뭐 사실 압승을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무난하게 이제 16강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골이 안 나니까 답답한 끝에 그야말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좀 한 건데 그렇죠. 그게 이제 최악의 수가 돼버린 거죠. 맞습니다. 네. 독일 관중들의 표정을 보니까요. 뭐 그런 표정 아니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실화냐. 네,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돼서 F조가 이제 순위가 이제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위 스웨덴, 2위 멕시코 두 팀이 올라갔고요. 올라갔고요. 4위가 독일입니다. 독일 그렇게 된 거죠. 예.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전 대회에서 이 1위 한 팀은 16강에 그다음번에 못 올라간다. 이번에도 그 디펜딩 챔피언의 징크스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축구의 이 열기는 뭐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혁신 회의를 취소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좀 약간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뭐 좀 속사정이 있나요? 뭐 속사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어제 오후에 이제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었는데 회의 시작 3시간여를 앞두고 전격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사전에 이제 회의 자료를 검토해 보니 이거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만나서 이거 좀 연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고 대통령이 이제 그걸 받아들인 건데요. 어제 뭐 핵심 규제 2건에 대한 토의가 있을 예정이었다라고 하는데 인터넷 전문 은행 규제, 개인정보 규제 개혁 뭐 이런 내용이었다 그래요. 네네. 제가 보기에도 이것 말고도 지금 규제 개혁해야 될 게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이렇게 부실하다 이런 느낌이 확 드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이 총리 보고받고 답답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의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달라라고 네네. 얘기를 했다라고 그러고 예. 이게 일종의 질타다. 그래서 개각 폭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커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예. 경제 분야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최근 관가 분위기 좀 아세요? 들으신 거 있어요? 아니 뭐 들었어도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일 벌리지 마라. 네네. 나서지 마라. 청와대 눈밖에 난다. 예. 이래서 굉장히 조심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 이런 건 굉장히 수동적으로 일을 하는 환경인데요. 이런 분위기는. 이제 이게 뭐 이제 정권 초기에 지금 뭐 흔히들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 예, 이거 예. 사실은 또 이게 청와대 차원에서는 이거 빨리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네네. 리스크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어찌됐건 규제혁신회의 취소 뒤에 어제 오후에 주최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 감기가 좀 너무 심하니 쉬시라.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주요 일정 취소 또는 연기를 했는데 몸이 아픈 거가 아니고 마음이 아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글쎄요. 들어요. 네. 이 유리창을 닦는 사람들이 흔히 유리창을 깬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네. 뭐 고의의 과실이라면 몰라도 그것이 아니라 일을 하다가 정말 그 열정 때문에 벌어진 실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또 관가의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그 디가우징이라는 또 단어가 계속 언급이 되는데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된 이 사안은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 디가우징 시점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아시다시피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대법원 측에서 자료를 전달받았는데 너무 부실하다. 예. 이거 아닙니까? 정작 그 특히 양 전 대법원장 공식 PC에 파일이 하나도 없어서 네네. 제출해 달라고 하니 대법원 측이 이미 디가우징에서 자료가 없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 지워졌다는 얘기예요? 예,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중요 증거인데 왜 디가우징을 했느냐. 네네. 이거 증거인멸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니까 대법원 측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네네. 그런데 시점이 좀 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해 그 양 대법원장이 퇴임한 이후에 한 달여 정도 지난 10월 31일에 예. 이 디가우징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에 이미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증거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도 네네. 나왔었고 특히 이제 컴퓨터 그 연루된 것들 다 좀 보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대법원 내부에서도 좀 나오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 얘기도 막 나오고 있었고 또 이제 조사 얘기도 내부 차원에서의 조사 얘기도 나오고 있던 그 시점인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했을까? 예. 이게 좀 이제 불가사의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찌됐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PC가 아니고 예. 공식적으로 사용하던 PC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주요한 공문서 같은 거는 백업을 받아두는 게 정상일 것 네네. 같은데 이거 정말 백업도 안 받아놓고 다 없앴을까? 예.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네네. 보통은 이제 백업을 받아놓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뭐 기자들이 질문해도 지금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네네. 무건 수행 중이신데 뭐 그냥 이대로 이렇게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거. 글쎄 이게 뭐 깨진 유리창에 그 유리 조각 자체의 흔적 자체가 없어져 버린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만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럴 리는 단언코 없다. 네네. 뭐 제 개인적인 추정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 사회에 민감한 이슈인데요. 양심적 병역 거부. 이것에 대한 헌재 결정이 오늘 나온다 이 얘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그러니까 대심판정에서 이제 입영 소집에 불응하면 처벌하도록 한 그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 네네. 라고 이제 법원 쪽에서 이제 주로 제청한 위헌 법률 심판 6건. 예. 그리고 병역 거부로 기소된 한 22명이 같은 취지로 낸 헌법 소원 22건. 네네. 이거 다 모아서 이제 선고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그 헌재 판결이 있었죠. 그동안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하는 거 이거는 헌법의 정신에 맞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과연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거 이제 관심이 이제 모아지고 있는 거고요. 이제 7년 정도 이제 그 최근에 이루어진 그 심판 이후에 7년이 지났거든요. 네네. 그 사이에 이제 사회 변화도 좀 있고 정권 교체도 됐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될까 이게 이제 관심사이긴 합니다. 네네. 그런데 1945년 이후에 최근까지
이 입영 또는 집청 거부로 이 처벌받은 사람이 한 2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고 합니다. 최근에도 해마다 500명 정도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인정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네네. 그러면 군대 가기 싫어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려는 사람이 네네. 늘어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고민되는 시점. 종교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와 또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에 대한 판결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좀 네. 그 결과가 주목이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박사님께 좀 뭐 아픈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쌍용 자동차 그 해고자가 또 숨진 채 발견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참 이거 그 때때마다 이것이 나오는 부분이 좀 아픈 벌써 게 지금 있어요. 이제 30명째. 아, 이게 30명이나 돼요. 지금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09년에 이제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가 있었는데 네네. 여파가 거의 10년까지 지금 이제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제 정리해고 6년 만인 2015년에 그 해고자 복직 부분 관련해서 회사하고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복직을 시켜주고 있는데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든 거죠. 기다리다가 이제 뭐 경제적으로 한계 상황을 맞게 되는 이런 그 상황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그 안타까운 그런 그 상황입니다. 사업장은 마무리된 상황인 것 같은데 그곳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지금 힘든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이제 최근에도 또 경제가 좀 많이 어렵고 하니까 또 뭐 그 한국 GM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남의 일 같지 않다.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근로자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뭐 한국노총은 뭐 최저임금위원회 복귀하기로 했다 뭐 이런 소식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노동계의 상황이 조금씩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 가까이 국회의장단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만났죠.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넘어야 될 산이 근데 많아 보입니다. 평화정의의원 모임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는 민주평화당의 장병환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벽에 그 축구 보셨나요? 아, 네네.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다 지켜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뭐 제가 오프닝 멘트를 통해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축구만큼 국회도 좀 활발하게 돌아갔으면 하는 뭐 그런 기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어제 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그 저희 인터뷰에서 이게 그 이번 주까지 금요일까지 원구성 협상 매듭짓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네, 원구성 협상은 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논의가 잘 되면 하루 이틀에 끝날 수도 있지만 뭐 내일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늦어도 대원절 이전에는 마무리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국회의장 선출은 그동안 원내 일당 대표 일당이 맡아온 이제 관례가 있는데요. 그냥 그 관례를 따르면 될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면은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뭐 원내 일당인 여당이 압도적으로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다만 이 선출 방식에 있어서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교섭단체 간 밀실에서 협의해서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할 때 후보가 누군지 어떤 철학으로 국회를 운영할지 그런 후보들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깜깜이 투표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것을 교섭단체별로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들이 어떤 그 국회 운영 철학을 이제 발표한 뒤에 이걸 듣고 나서 의원들이 자유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것이 국회법 원칙에 맞는 방식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어제 교섭단체 간 우리 대표 모임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좀 탈피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회의장
뭐 그렇다 치고요. 국회 부의장이라든가 의장단의 이제 구성이 문제인데요. 바른미래당은 그 교섭단체 순서에 따라서 구성하는 게 관례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명의 국회 부의장은 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렇게 결정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의장 및 부의장을 국회 의석 순서에 따라서 맡는다는 관행이라는 것도 사실 잘못된 주장입니다. 예. 19대까지는 거대 양당 체제여서 의장은 여당이 맡고 부의장은 이제 여야가 한 명씩 맡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3당 체제가 제대로 출범한 게 이제 이번 20대 국회 전반기에 처음입니다. 네네. 그런 3당 체제 출범에 따라서 부의장을 이제 제1, 제2야당이 맡았을 뿐 지금과 같이 4개 교섭단체가 있었던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고요. 과거 예를 들어보더라도 교섭단체 수와 관계없이 의장을 맡았던 사례가 많습니다. 네네. 15대 후반기에 박주은구 의장이나 16대 전반기에 이만섭 의장, 16대 후반기에 박관영 의장도 자유투표를 통해서 사실 의석수와 관계없이 이렇게 선출이 되었었거든요. 네네. 때문에 현재 이 4개 교섭단체가 존재하는 이 다당제 현실을 감안해서 예. 국회 또 원구성이 지나치게 늦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섭단체별로 의장,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들의 이 정견을 들어보고 나서 자유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하자 하는 제안을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예, 이게 국회 의장단하고요, 상임위원장 뭐 분리 선출론 이런 얘기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제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원구성 완료가 당장 좀 어려우면요. 그냥 먼저 국회의장, 부의장만이라도 먼저 좀 선출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 있는데 민평당의 입장은 어떤 건지요? 네, 바로 그 문제를 제가 제일 먼저 제안을 했었는데요. 지금 각 정당이 지방선거 후유증으로 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상임위 배분은 이러한 그 정당 내의 전당대회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걸 전당대회가 되게 8월 달에 예상돼 있기 때문에 그럼 원 구성이 지나치게 늦어질 우려가 있어서 최소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헌절 이전이라도 의장단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협상이 좀 만약에 장기화 된다면 의장단만이라도 먼저 재헌절 이전에 선출하고 상임위 구성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하는 이렇게 분리 진행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제안을 제가 제일 먼저 드렸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상임위 같은 경우에 이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문제가 이제 현실적인 문제일 텐데요. 네. 의석수로 기준으로 이렇게 배분을 하면은 뭐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요, 민주당 8, 한국당 7, 바른미래당 2.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1, 뭐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기준으로만 보면은 이제 8, 7, 2, 1의 이제 그 수치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상임위원장 배분의 경우에 각 정당 간의 협치를 위해서는 교섭단체별 의석비율을 감안하는 관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국회법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자유투표이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하는 개혁입법연대가 합의를 하면 교섭단체 간 의석수 기준의 배분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 뭐 때법 운운하며 저희 당에 대해서 폄하하는 발언을 했는데 바른미래당은 자당의 정치적 문제 정리에만 신경 쓰면 되지 타 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상임위원장 수도 그러니까 협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배분이라는 것이 가장 많은 쪽이 민주당이 8석이고요. 가장 지금 적은 쪽이 그 민평당의 그 한석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주당이 7석이 되고 민평당이 2석이 되고 뭐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앞으로 하반기 국회가 사실 순조롭게 협치를 바탕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역시 의석수 기준으로 하되 각 정당과 너무 기계적으로 이 비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원활한 국회 운영을 해서 좀 서로 이렇게 협상을 할 필요가 있겠고 소위 말하는 범진보와 또 예를 들어서 범보수 간의 어떤 균형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골고루 고려해서
이 다당제 체제에 맞게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배분 문제는 그렇다 치고요. 그 민평당에서 특별히 원하고 있는 상임위원장이 있습니까? 특별히 저기보다는 저희들은 이제 어쨌든 간에 명분과 원칙에 충실해야 할 텐데 각 정당은 본인들의 지지 기반과 지지 세력들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이 중점을 둔 어떤 정책과 직접 연관되는 상임위원회라거나 네네. 또 자신들을 선택해준 지역 유권자들이 가장 바라는 그 위원회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 네네.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상임위원장 중에서요, 그 네. 법사위원장이 참 뜨거운 감자인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야당이 맡아야 된다고 보시나요? 여당이 맡아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제 국회의 의사 결정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네네. 그 이전에 필수적으로 이제 법사위를 대부분 거치게 됩니다. 예. 네, 본회의와 법사위가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네네.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맡지 않는 당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야당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야당 중에서도 흔히 무조건 제1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이런 주장도 있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 또 여당과 제1야당 간이 첨예하게 이 대립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것이 국회 파행을 초래하는 또 원인이었기도 했거든요. 네네네. 따라서 이러한 양당 간의 거대 양당 간의 대립을 좀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오히려 제3, 제4 교섭단체가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오히려 국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말씀 나온 김에요. 그 네. 범진보 개혁 입법 연대 이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민주당하고 지금 의원님 계시는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소속의 비례대표 3명까지 다 합쳐서 물론 민중당 무소속까지 있습니다만 그러면 157석이라는 그 계산이 나오고요. 그 의석수의 과반을 넘기는 건데 자, 이 같은 범진보 진영의 개혁 입법 연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희 당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이제 그러한 주장을 하셨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도 평화와 개혁을 위한 협치 제도화라고 해서 조금 완고한 표현을 썼습니다만 비슷한 성격의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적폐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를 뒷받침할 개혁 입법이 20대 국회 전반기에 거의 이루어진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보다 개혁적 정치를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그런 요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아직 과반을 미달하는 여당 수과 또 진보 개혁 성격을 같이 하는 정당이 힘을 합쳐서 조금 이런 개혁 입법들을 속도감 있게 한 목소리를 내서 추진하자. 그러면 개혁 입법에 대한 추진 동력이 더 크게 확보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개혁 입법 연대가 작동한다 하더라도 결국 보수 성격의 야당들과 또 설득하고 협치하는 그런 건 필수적인 것이죠. 그러나 결국 국민들의 또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개혁 입법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 그런 취지에서 충분히 이 부분은 앞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속도가 있게 추진해야 될 개혁 입법의 우선순위를 굳이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를까요? 네, 우선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4.27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을 못했지 않습니까? 또 그게 가장 시급하게 생각되고요. 또 그동안 선거 때마다 나타났습니다마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의석수에 그렇게 비례해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민심 그대로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개헌 역시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 꼭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와 최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지금 시행 시기를 6개월 유예했는데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라거나 또 최근 라돈 침대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방사성 물질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무엇보다도 지금 어려운 경제 현실을 지금 버텨내고 있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해소하고 있거든요. 이런
국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도 국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드루킹 특검 어제 공식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근데 뭐 이쪽과 늘 연계돼 있을 때 나오는 언급되는 송인배 비서관 연관해서 정무비서관으로 자리 옮긴 거에 대해서 한국당에서는 이런 인사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인데 어떠한 반응을 보이실 작정이신지요? 이제 특검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출범한 만큼 성역 없이 그 철저한 이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지금 그것은 철저한 수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그건 성역 없이 수사를 통해서 그에 대한 응분의 어떤 처벌을 받고 그러면 될 일인데 아직 그 누구를 어떤 사람을 그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뭐 피의자로 단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특검이 지휘 과를 막론하고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장병환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1부 마치겠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요즘 우리 사회의 난민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요,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 협약을 보면요, 난민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공포로 인하여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네, 유럽이나 다른 나라 이야기로만 받아들여졌던 이 같은 난민 문제가요, 최근 제주도에 500명이 넘는 난민이 몰렸던 뉴스가 전해지면서 우리 사회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난민 포비아, 난민 공포로 번지는 상황일 정도입니다. 난민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UN 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의 최현영 법무담당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그 난민 문제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연락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 UN 난민 기관은 저희들이 그 UNHCR로 좀 많이 좀 그 기억이 좀 되어 있는데요. 네, 간단한 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UN 난민 고등 판무관실이라는 좀 어려운 용어로 불리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간단히 UN 난민기구, 그러니까 UN인데 난민에 관한 업무를 하는 이제 국제기구다. 이런 취지로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현재 한 128여 개국에서 11,000여 명의 직원이 이제 강제 실향 상태인 한 6,850만 명의 인구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 2001년에 저희가 처음 연락사무소가 이제 개설이 됐었고요. 그 이전에도 물론 직원은 있긴 했습니다. 사무소 개설은 그때가 처음이었고, 2006년에 대표부로 이제 승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국 대표부는 모두 한 몇 분이 일을 하고 계시죠? 직원의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이제 그 직원의 지위 자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한 40여 분 정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난민 문제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그 적은 인원에 이 아주 많은 난민들을 다룰 업무량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겠어요, 이제는? 아무래도 그런 편입니다. 반기문 총장님이 계시면 좀 직원 수준 좀 늘려달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UN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직원들을 많이 늘려달라고 계속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탈북자, 뭐 요즘에 뭐 세터민으로 불리기도 하고 뭐 막 북한 이탈주의 뭐 이러잖아요. 그런 관련된 취재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조금 전에 그 말씀해 주셨던 UN 난민 고등 판무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취재를 했던 기억이 좀 나서요. 여쭤보는 것이고요. 일단 지금 제주도에 들어온 난민 숫자가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 건가요? 이제 작년에 이제 전체 이제 난민 신청 숫자가 한 311명
됐습니다. 이거는 네네. 뭐 예멘뿐 아니고 모든 국적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올해 현재까지는 저희가 파악한 바는 한 942명 네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한국이 이제 난민법을 2013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 네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만, 뭐, 저희가 그 정확한 원인을 이렇게 분석을 이제 뭐 심도 있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단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난민 신청자 숫자가 늘고 있는 추세인 거는 맞고요. 저희가 이제 매해 6월 20일이 난민의 날인데, 네네. 올해도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동향 보고서라는 통계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네네. 그때 그 통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6,850만이 강제 이주 상태인데 네네. 역대 최고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물론 그 유입 인구의 추세가 지역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저희 인접국인 일본을 예를 들어드리면 네네. 2017년 통계상으로 난민 신청자가 한 28,000여 명 되거든요. 예. 그래서 동일기간 이제 대한민국에서 신청한 숫자보다 거의 뭐 한 3배 가까이 되고 네네. 그 일본 자체로도 전년도 신청자가 16,000여 명이었던 거에 비해서는 10,000명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제 실행 인구 자체에 느는 추세는 맞고요. 특히 뭐 예멘이라든지 뭐 시리아라든지 이런 내전 전쟁 상황인 경우에는 초기에는 인접국에서 그 상황 추이를 많이 지켜보시는 그런 추세들이 많은데 상황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인접국에서 추가적으로 보호를 찾아서 이동을 하는 또 추세가 보이기도 합니다. 시리아 경우에 한 2015년 그 당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었고요. 네네. 난민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난민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건가요? 난민 인정 심사라는 절차를 이제 법무부에서 하시는데 법무부 산하의 그 출입국 외국인 본부의 그 지역 사무소에서 거점 사무소라고 이제 지정이 된 사무소에서 1차 심사가 실시가 되고요. 행정 단계에서 이의 신청을 난민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거기에서도 이제 불허가 되면 행정 소송으로 해서 법원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비율은 한 어느 정도 되죠? 최근 이제 법무부에서 인정 비율에 대한 보도 자료를 내신 바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뭐 산수 기준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긴 하는데, 난민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한 약 4.1% 정도고요. 인도적 체류를 포함한 이제 전체 그 보호율, 국제 보호율은 한 7에서 한 11.7%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난민으로 인정되고 인도적 체류가 허가되고 하는 비율이 대략 뭐 10%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다 돌아가야 되는 건가요? 물론 이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분들은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고요. 저희 기본적인 입장도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이제 개별 케이스에 따라서는 정말 본국 송환이 가능한지 여부가 이제 판단이 돼야 될 수 있는 경우들도 생기긴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처음 난민 신청했을 때 비해서 국가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송환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이제 예멘 같은 곳 같은 곳이 이제 송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선진국들에 있어서는 이제 난민 불허가 됐더라도 송환 자체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이의 신청 절차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혹은 뭐 재신청 이후에 난민 인정받는 사례들도 있긴 하고요. 지금 저기 담당관께서는 그 유엔 난민기구에 계시면서요, 뭐 여러 그 사례를 접하셨을 텐데요. 지금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그 난민이 논란되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뭐 일단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난민은 뗄 수 없는 역사죠.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유럽 상황을 보면서 난민은 유럽이구나, 약간 그 유럽에 국한된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뭐 일제 강점기나 뭐 한국 전쟁 당시에 저희 국민도 많은 난민이 배출됐던 국가이기도 하고 그랬던 분들이 나중에 이제 국내로 다시 귀환해서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 역사에 이제 유엔도 어떤 한국 재건단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많이 이제 기여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 반면에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 난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건 맞아요. 저희가
여태까지 활동하면서 이만큼 남미에 대한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렇죠. 아마도 일종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 같은 게 굉장히 이제 낯선 분들이고 네네. 한국에 많이 이제 기존에 없던 분들로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 두려움이랄까요? 이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많은 이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이 두려움 차원을 넘어서요. 일종의 혐오라고 할까요? 뭐 이런 표현까지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일전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난민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청원들도 적지 않게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예. 자, 이런 경우에 뭐 흔히 말하는 뭐 가짜 난민이다.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들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로 좀 오해가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네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악용에 관한 이제 얘기들도 많아서, 가짜 난민이다, 브로커를 이용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난민 인정률이 비교적 낮다라는 게 그런 면에서 또 논의의 그런 기반이 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인정률이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이제 난민 심사나 보호의 그 역사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심사 절차적으로도 좀 더 투자나 개선될 부분들이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개별 심사관님들이 이제 결정을 하심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인프라나 여러 가지 좀 인력 충원이라든지 전문성 제고를 좀 더 하기 위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개선이 함께 된다라면은 그리고 이제 단지 이제 이번이 처음 이런 큰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민들에게 난민이 어떤 사람이고 왜 이제 뭐 대한민국까지 오게 됐는지 약간 그런 거에 관한 인식 제고라든지 이런 활동을 좀 더 많이 해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저희도 그 면에서는 여태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정부와 함께 혹은 시민단체와 함께 조력을 할 생각입니다. 제주도 그 예멘 난민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하는데 심사에만 한 반년, 한 6개월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인력이나 통역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역인이 투입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걸릴 수도 있고 더 짧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단지 이제 예멘 같은 경우엔 국가 정황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보호 필요성이 이제 큰 국가로 많이 이제 인식이 되고 있어서 선진국들처럼 오히려 심사를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말이죠. 그 예멘 난민이 왜 예멘인가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멘이라고 하면 저쪽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래쪽에 있는 그 나라인데 어떻게 백기를 통해 가지고서는 그 인도양 건너와 가지고 계속 이렇게 와서 제주도까지 이렇게 온 사람들인가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제주도로 오신 분들은, 기존에 그 인접국에 계시거나 혹은 1차적으로 이제 피신을 했던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에 계시던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국가에 피신을 했지만, 거기에서 보호가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2차적인 이동을 하신 거라고 많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 예멘에서 그쪽 말레카 해협이 있는 그쪽 말레이시아 쪽으로 와서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다시 또 제주도로 오게 된 이런 분들이 있는 거군요. 이 인접국이 워낙 이제 예멘이라든지 이제 강제 실향 위기에 놓인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제 보호를 제대로 좀 받기가 어렵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난민 협약 가입국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난민이나 이제 비호 신청을 하는 이제 유엔 난민 기구에 그런 신청을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그런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심사하는데도 뭐 거의 반년 가까이 걸린다 하면 이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이는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유엔 난민 기구와 한국 정부와의 어떤 관계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진전이 되고 있나요? 난민 신청 단계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 밖에 보호를 받는 분들의 처우라든지 여러 가지는 이제 정부 정책으로
시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긴밀히 협조 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네네. 뭐 예를 들면 이제 해외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외 국가의 뭐 사례를 공유를 한다거나 네네. 출신국 정황이 어떤지 뭐 이런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밖의 여러 가지 시민단체와의 뭐 소통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이제 다양하게 협력을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법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5년 이내에 한국으로 넘어올 난민이 10만 명을 넘어설 것이다. 뭐 이 같은 추계가 있는데요. 자, 이게 그렇다면은 이제 적지 않은 인원이 이제 들어온다는 이야기인데 이 식판 현안으로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논의 수준 어디까지 지금 와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뭐 아직 그 느끼는 거에는 괴리감이 많은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물론 이제 모르셨을 거고요. 뭐 그런 거에 있어서 물론 향후에 뭐 추세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뭐 어느 국가에서 전쟁이 발발할지 이런 걸 또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단지 이제 난민 쪽에 이제 기존에 많이 이제 전문가라고 이제 알려진 분들은 그러한 이제 급증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심사를 좀 질적으로 좀 더 강화를 함과 동시에 효율성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셔서요. 그동안에 뭐 정부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여러 가지 뭐 보고서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심사 단계라든가 이런 걸 개선을 할 것인가, 좀 더 통합적으로 해서 난민 보호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좀 더 효율성도 높일 것인가 이런 거에 관한 논의들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면에 있어서 뭐 법무부든 시민사회든 유엔 난민기구든 함께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의 최현영 법무 담당관이었습니다. 네, 8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